2014년 5월 8일 미국의 R&B 가수 타이레스 깁슨의 페이스북에 동영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타이레스 깁슨이 힙합계의 전설 닥터 드레와 시끌벅적한 축하 파티를 여는 장면이었죠. 깁슨은 닥터 드레의 헤드폰 회사 비츠 바이 닥터 드레를 애플이 인수하게 됐다면서 이를 격하게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닥터 드레는 깁슨의 말을 전혀 부인하지 않았죠. 이때를 기점으로 사람들은 소문으로만 떠돌던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애플의 비츠 인수가 임박했다. 닥터 드레는 곧 억만장자가 될 것이다. 실제로 당시 애플은 비츠의 3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4천억 원의 인수 제안을 건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깁슨이 영상을 올린 시점이 양사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이었다는 거죠. 영상이 공개된 다음날 애플의 CEO 팀 쿡은 비츠의 창업자 닥터 드레와 지미 아이오빈을 애플 본사로 불러들였습니다. 깁슨의 동영상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고요. 비츠 인수 협상은 다시 시작됐죠. 그리고 얼마 뒤 애플은 비츠를 30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소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건 애플이 이전에 제안했던 인수가 32억 달러에서 2억 달러가 깎인 금액이었고요. 그러니까 닥터 드레 입장에서는 깁슨의 문제 영상 때문에 무려 2억 달러가 날아간 건데요. 그럼에도 닥터 드레에겐 충분히 만족할 만한 딜이었습니다. 드레가 비츠를 설립한 지 불과 8년 만에 3조 원의 가격으로 애플에 매각한 것이었으니까요. 또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비츠의 기업 가치는 약 10억 달러로 평가됐는데요. 애플은 무려 3배나 값을 더 주고서 비츠를 인수한 겁니다. 이건 애플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수건이었고요. 애플의 CEO 팀 쿡은 성명을 통해 말했습니다. 음악은 우리 생활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애플에서도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츠 인수로 애플은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음악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애플이 비츠를 인수한 지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팀 쿡의 공헌은 현실이 되었고요. 비츠 바이 닥터 드레, 프리미엄 헤드폰의 새로운 지평을 연 브랜드입니다. 베이스 중심의 사운드와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으로 세계에서 가장 쿨한 헤드폰으로 꼽히고요. 비츠는 2008년 미국 대중음악계의 거장 닥터 드레와 지미 아이오빈이 설립했습니다. 닥터 드레는 힙합계의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인물이죠. 1980년대 후반 힙합 그룹 NWA로 데뷔했고요. 1992년에 발매한 솔로 앨범 더 크로닉은 역사에 남을 명반이 되었죠. 이후에는 프로듀서로 활동하면서 투팍, 스눕독, 50센트 등의 앨범을 프로듀싱했고요. 또한 그는 세계의 랩스타 에미넴을 데뷔시킨 인물로도 유명하죠. 그리고 지미 아이오빈도 닥터 드레만큼이나 화려한 커리어를 자랑하는데요. 1970년대에 프로듀서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존 레논, 브루스 스프링스틴, U2 같은 유명 아티스트들과 작업하면서 록 음악계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고요. 또 1990년에 인터스코프 레코드를 공동 설립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당시 인터스코프에서 활동하던 뮤지션 중 한 사람이 바로 닥터 드레였고요. 비츠는 2000년대 중반 닥터 드레와 지미 아이오빈의 가벼운 대화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닥터 드레는 한 신발 브랜드로부터 협업 제안을 받았는데요. 아이오빈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그는 예상치 못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빌어먹을 신발 따위는 집어치우고 우리 스피커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아이오빈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애플에 대한 부러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아이오빈은 스티브 잡스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는데요. 애플이 아이튠스 뮤직 스토어를 런칭할 때 음반사들을 설득해서 애플에 곡을 제공하도록 한 인물이 바로 아이오빈이었거든요. 결국 아이튠스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음악을 듣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요. 이 과정을 통해 아이오빈은 애플이 음악 산업을 혁신하는 방식을 부러운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자신과 닥터 드레 같은 찐 음악인들이 음악업계를 혁신해야 한다고 믿게 됐고요. 그리고 이때 그가 떠올린 아이템이 바로 녹음실의 사운드를 그대로 구현해주는 대중적인 스피커였던 거죠. 이후 두 사람은 스피커보다 더 혁신적인 아이템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프리미엄 헤드폰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플의 아이팟으로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요. 400달러짜리 아이팟을 사면 이어폰이 공짜로 딸려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아이팟 이어폰의 음질이 정말 형편없게 느껴졌던 거죠. 그렇다고 시중에 나온 헤드폰의 성능도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드레와 아이오빈은 심플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힙합 아티스트가 의도한 비트와 사운드를 생생하게 재현하는 헤드폰을 만들자. 두 사람은 오디오 제조업체 몬스터 케이블과 손을 잡았습니다. 50센트의 히트곡 인더 클럽을 레퍼런스로 삼아서 힙합에 최적화되는 음향을 구현해냈고요. 퍼렐 윌리엄스, 윌 아이엠, 그웬 스테파니 같은 동료 뮤지션들의 의견을 수집해서 제품을 개선해 나갔죠. 그리고 2008년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헤드폰 비츠 바이 닥터 드레가 출시됐습니다. 비츠 바이 닥터 드레는 클래식이나 팝 음악이 아닌 힙합 음악을 위해 설계된 최초의 헤드폰이었습니다. 강력한 베이스 사운드로 누구나 저절로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헤드폰이었고요. 게다가 비츠는 350달러라는 과감한 가격이 책정된 헤드폰이었는데요. 심지어 비츠가 출시된 2008년은 세계 금융위기가 터진 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이들이 초고가 헤드폰 비츠의 성공을 회의적으로 바라봤고요. 10년 동안 솔로 앨범을 발표하지 않은 닥터 드레가 벌이는 기이한 사업이다. 저음 부분만 강조해서 힙합 감상에는 좋을지 몰라도 다른 장르에는 적합하지 않다. 비츠는 곧 망할 것이다. 그런데요, 비츠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출시 첫 해부터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디 가가, 마일리 사이러스, 에미넴 같은 슈퍼스타들의 뮤직비디오에
비츠가 등장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가 팀 선수 전원에게 비츠 헤드폰을 선물했고요. 이때 미국 드림팀 선수들이 비츠 헤드폰을 착용한 모습이 전 세계에 공개됐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마이클 펠프스와 박태환 선수가 비츠와 함께 등장해서 큰 주목을 받았죠. 또 비츠에게는 운도 따랐는데요. 2000년대 중반부터 빌보드 차트를 장악한 아티스트들이 카니에 웨스트, 리한나, 드레이크와 같은 힙합 아티스트들이었으니까요. 힙합 음악에 최적화된 비츠의 인기도 함께 급상승했고요. 비츠는 출시 첫 해에만 1억 8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고 5년 후에는 매출이 5억 달러로 급등했습니다. 이후 비츠는 헤드폰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붐박스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비츠 P를 출시했고요. 스마트폰 제조사 에이스티스와 협력해서 비츠 오디오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선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활용점정은 비츠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모그를 인수한 것이었습니다. 2012년 비츠는 1,400만 달러를 들여서 모그를 인수했고 이를 비츠 뮤직으로 리브랜딩했습니다. 비츠 뮤직은 곧 25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한 서비스로 성장했고요. 그리고 비츠 뮤직 덕분에 비츠에 주목한 기업이 바로 애플이었습니다. 애플은 2000년대 초반 유료로 노래를 다운로드하는 아이튠스를 출시해서 음악 시장을 재편했는데요. MP3에서 스트리밍으로 시장 흐름이 바뀌면서 아이튠스의 성장세가 꺾인 거죠. 이로 인해 애플은 시장가의 3배에 달하는 가격을 주고서 비츠를 인수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애플은 비츠 뮤직을 애플 뮤직으로 통합시켰죠. 2024년 현재 애플 뮤직은 구독자 수가 1억 1천만 명을 넘는 스트리밍 서비스로 성장했고요. 또 애플은 비츠의 사운드 기술을 흡수해서 애플의 오디오 제품 개발에 활용했는데요. 아이폰 7 출시와 함께 에어팟을 선보였고요. 이후 고급형 오버이어 헤드폰 에어팟 맥스를 출시해서 시장을 평정했습니다. 동시에 애플은 비츠의 헤드폰, 이어폰, 스피커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그 인기를 이어왔고요. 현재 애플의 에어팟 라인은 균형 잡힌 중립적인 사운드를 제공하는 반면 비츠는 보다 스포티한 매력을 강조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미국 헤드폰 시장에서 애플은 34%, 비츠는 15%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두 브랜드의 점유율을 합치면 전체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셈이죠. 이건 애플의 비츠 인수가 전략적으로 매우 성공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요. 누군가에게는 비츠가 추억 속의 헤드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애플에 인수된 후 이 브랜드의 행보가 다소 조용해진 측면이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비츠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브랜드로 남아있는데요. 지금도 헬스장에 가면 비츠 헤드폰을 끼고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고요. 저는 이 브랜드가 걸어온 길이 차별화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비츠를 최고의 헤드폰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인정하듯 비츠는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헤드폰이었습니다. 비츠가 단순히 헤드폰을 파는 것이 아니라 패션을, 라이프 스타일을, 그리고 궁극적으로 문화를 팔았으니까요. 비츠가 초창기부터 보여준 차별화 전략은 2024년에 브랜딩하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는데요. 대중음악계의 전설 닥터 드레와 지미 아이오빈이 시작한 비츠는 어떤 차별화 전략으로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애플에 매각된 지 1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헤드폰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팔리는 브랜드는 비츠 바이 닥터 드레입니다. 드레와 아이오빈이 비츠를 창업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애플의 아이팟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렴한 퀄리티의 아이팟 이어폰이 자신들의 음악을 망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렇다고 적절한 대안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당시 프리미엄 헤드폰 시장의 1인자는 보스였는데요. 보스를 포함한 시중의 헤드폰은 두 사람이 의도한 사운드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거든요. 닥터 드레의 말처럼 그건 녹음 스튜디오에는 가본 적 없는 엔지니어들이 만든 헤드폰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들고자 한 비츠 헤드폰은 아티스트가 의도한 사운드를 온전히 구현하는 헤드폰이었습니다. 우리는 스튜디오에 있는 것 같은 흥분감을 재현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로 그 감정 때문에 음악을 듣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드레와 아이오빈은 저주파 음역대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헤드폰을 설계했습니다. 오디오 전문가들이 말하는 좋은 사운드는 무시했고요. 그리고 비츠 헤드폰은 출시 첫날부터 오디오 애호가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죠. 그들은 비츠 헤드폰이 밸런스가 맞지 않고 저음이 과도하며 힙합 이외의 장르는 듣기 어렵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드레와 아이오빈의 답변은 간결했죠. 그럼 그냥 다른 걸 쓰세요. 비츠가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헤드폰이 아님을 두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비츠 헤드폰을 사랑할 사람들은 클래식이 아닌 힙합 비트에 맞춰 신나게 몸을 흔들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에어조던을 신듯 비츠를 패션 아이템으로 활용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비츠의 브랜딩도 이런 사람들을 타깃으로 진행됐는데요. 드레와 아이오빈은 음악계 인맥을 총동원해서 당대의 가장 힙합 뮤지션들에게 비츠를 나눠주었습니다. 뮤직비디오에서 비츠를 노출해달라고 부탁했고요. 그 결과 에미넴, 레이디 가가 같은
슈퍼스타들의 뮤직비디오에서 비츠는 엄청난 존재감을 과시했죠. 또 비츠는 스포츠 분야에도 매우 비츠스럽게 진입했는데요. 비츠가 처음 등장했을 때 NFL, NBA 같은 프로스포츠 리그의 공식 광고 파트너는 보스였습니다. 그런데 비츠는 보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색다른 공간을 찾아낸 거죠. 바로 선수들의 라커룸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경기장이 아닌 라커룸에 있는 선수들을 주목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는데요. 비츠는 라커룸을 찾아가서 스타 선수들에게 그들의 이름이 새겨진 맞춤형 헤드폰을 선물했습니다. 그때부터 선수들은 경기장으로 걸어가거나 기자회견에 등장할 때 자연스럽게 비츠를 착용하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비츠는 올림픽, 월드컵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에서도 선수들의 라커룸을 공략했는데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비츠가 해당 대회의 공식 후원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비츠 제품을 노출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었거든요. 그러나 비츠는 이러한 엄격한 규칙도 창의적으로 극복했습니다. 비츠는 올림픽에 출전하는 영국팀 선수들에게는 유니언잭 색상의 헤드폰을 제공했고요. 다른 선수들에게는 비츠 로고 위에 엑스트라 테이프를 붙여서 주었습니다.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부터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한 축구팀 선수들까지 모두 이 엑스트라 테이프 헤드폰을 착용했고요. 저는 비츠가 성공한 첫 번째 이유는 자신들이 어떤 브랜드인지 그리고 누구를 만족시켜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비츠 행보를 보더라도 이 브랜드가 공략하는 대상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에이셈 라키, 트래비스 스캇, 르브론 제임스가 출연한 광고에서는 항상 배경음악으로 힙합이 사용되고요. NBA나 MLS 같은 프로스포츠 리그를 후원하면서 선수들에게 맞춤형 헤드폰을 제공합니다. 리오넬 메시, 엘링 홀란드, 오타니 쇼헤이 같은 스포츠 스타들이 비츠의 광고 모델로 활약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비츠는 여전히 클래식을 좋아하는 오디오 애호가들은 공략할 생각이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브랜드는 결국 아무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고요. 비츠가 등장하기 전 대부분의 헤드폰 브랜드는 스펙과 성능을 강조했습니다. 헤드폰이 재생할 수 있는 주파수 범위를 부각했고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나 편안한 착용감을 전면에 내세우는 브랜드도 많았죠. 뿐만 아니라 당시 헤드폰의 디자인은 대체로 기술 회사 특유의 차갑고 기능적인 느낌을 풍겼는데요. 닥터드레의 말에 의하면 의료 장비처럼 생긴 투박한 디자인이었죠. 특정 브랜드에 대한 팬덤은 거의 없었고요. 그러나 음악 프로듀서였던 드레와 아이오비는 헤드폰 시장을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았는데요. 두 사람은 비츠를 단순한 헤드폰 브랜드가 아니라 투팍, 건센로지스, 스눕독과 같은 아이콘으로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를 위해 드레와 아이오비는 비츠를 마치 신인 아티스트처럼 브랜딩했는데요. 비츠는 외관에서부터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둥글고 두꺼운 이어컵, 깔끔한 라인, 그리고 어디서나 쉽게 눈에 띄는 거대한 B 로고까지, 그리고 비츠의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이 더해졌죠. 비츠는 저스틴 비버, 레이디 가가, 퍼렐 윌리엄스 같은 아티스트들과 협업해서 특별 에디션을 출시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3억 6천만 명을 보유한 킴 카다시안과의 협업이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당시 카다시안은 더 투나잇 쇼의 진행자 지미 펠런과 함께 비츠와의 협업 제품 출시 기회를 두고 경쟁해버렸습니다. 결국 카다시안이 더 투나잇 쇼에 출연해서 방청객 투표로 승리했고요. 카다시안의 헤드폰 3종이 공식 출시됐죠. 또 발망, 팬디, 스투시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와 협업해서 리미티드 에디션도 선보였고요. 그리고 2023년 6월 비츠는 스트리트웨어 브랜드 콜드월의 창립자 사무엘 로스를 수석 디자인 컨설턴트로 임명했습니다. 사무엘 로스는 버즈라블루의 오프화이트에서 패션 경력을 시작한 인물인데요. 2015년 자신의 브랜드 콜드월을 런칭하면서 도시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독창적인 디자인을 선보여왔죠. 현재 사무엘 로스는 비츠에서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개발 중입니다. 특히 친환경 패키징과 소재 개발에 주력하고 있고요. 이렇듯 비츠는 다른 전자기기 브랜드와 달리 마치 신인 아티스트를 키우듯 독창적인 브랜딩을 펼친 겁니다. 무색무취였던 헤드폰을 자기 표현의 도구로 변모시켰고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비츠의 행보가 애플과 매우 닮았다고 느꼈는데요. 애플은 IT 업계에서 처음으로 인간적인 감성을 담은 브랜드죠. 딱딱한 전자기기를 라이프스타일 아이템으로 승화시킨 브랜드고요. 그래서 지금도 애플을 떠올리면 공돌이 엔지니어가 아닌 패셔너블한 지니어스들이 떠오르죠. 제가 늘 말씀드리듯 좋은 브랜드는 매력적인 사람처럼 느껴지는데요. 애플이 비츠에 처음 끌렸던 이유도 매력적이고 감각적인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건 드레와 아이오빈이 비츠를 건센로지스와 스눕독 같은 아이콘으로 만들려고 했던 전략이 완벽하게 통했음을 보여주고요. 2016년 8월 NFL 스타 콜린 캐퍼닉은 미국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국 내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를 비롯해서 많은 이들이 그의 행동을 국가에 대한 불경으로 받아들여서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캐퍼닉의 행동이 인종차별에 맞서는 평화로운 시위라며 지지를 보냈죠. 그리고 캐퍼닉이 논란의 중심에 섰을 때 그가 3년 전에 출연한 비츠 광고를 떠올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비츠 광고에서 캐퍼닉은 경기장으로 가는 도중 팬들의 격렬한 야유를
메일로 받았는데요. 그는 비스 헤드폰을 끼고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광고의 카피는 Hear what you want, 듣고 싶은 것만 들으세요였고요. 이 광고는 비스 헤드폰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강조하는 광고였는데요. 당시 비스의 노이즈 캔슬링 광고에는 콜린 캐퍼니 외에도 세스크 파브레가스, 케빈 가넷 같은 여러 스포츠 스타들이 출연했습니다. 이들 모두 비스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통해서 중요한 순간에 외부의 잡음을 차단하고 내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2016년 캐퍼닉의 용기 있는 행동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비츠 광고를 떠올린 거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라던 비츠의 광고 메시지는 다시 화제의 중심에 섰고요. 그러니까 비츠는 노이즈 캔슬링을 단순한 소음 차단 기술이 아니라 선수들이 내면의 평정을 찾는 심리적 도구로 포지셔닝한 건데요. 예를 들어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주인공이 헤드폰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잖아요. 아일랜드에서는 주인공이 구마의식에 집중하기 위해서 헤드폰을 사용하고요. 이와 같이 비츠는 헤드폰의 성능 자체보다는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다는 정서적인 가치를 강조한 겁니다. 그렇게 제품을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든 거고요. 현재도 비츠는 여전히 헤드폰의 성능보다는 감성적인 측면을 강조하는데요. 특히 가족 간의 유대감을 소구하는 데 집중합니다. 2023년에 온에어된 비츠 광고에서는 스포츠스타 르브론 제임스와 얼링 홀란드가 받는 압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광고에서는 제임스의 아나 사바라 제임스와 홀란드의 아버지 알피 홀란드가 나레이션을 맡았는데요. 가족들은 두 선수에게 외부의 기대와 의심을 이겨낼 수 있는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죠. 또 2022년 광고에서는 르브론 제임스와 그의 아들 브로니 제임스가 함께 출연했습니다. 두 사람은 비츠를 착용하고서 농구공을 주고받으며 부자 간의 유대와 사랑을 자연스럽게 드러냈고요. 또 다른 비츠 광고에서는 래퍼 에이셈 라키가 아내 리한나의 부탁으로 아기 기저귀를 사러 가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또한 빌리 아일리시와 그녀의 오빠가 함께 음악 작업을 하는 짧은 다큐멘터리 광고도 공개됐는데요. 남매가 만든 곡을 부모님께 들려주는 장면도 포함되었죠. 이렇듯 비츠는 헤드폰을 단순한 기기가 아닌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돕는 도구로 포지셔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디오의 품질은 주관적인 요소가 많아서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요즘 헤드폰의 성능은 대부분 상향 평준화되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비츠는 심리적 안정이나 가족과의 유대감 같은 정서적인 가치를 판매하는 전략을 택한 거죠. 어떠세요? 비츠가 헤드폰을 파는 방식, 단순히 헤드폰의 특장점을 나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련되어 보이지 않나요? 전설적인 음악 프로듀서들이 만든 비츠가 팔리는 브랜드가 된 비결. 모든 고객을 만족시키려 하는 대신 힙합과 스포츠 팬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헤드폰 사업을 팬 비즈니스로 규정하고 마치 신인 아티스트를 키우듯 브랜딩을 펼쳤고요. 헤드폰의 성능보다는 그 헤드폰이 제공하는 가치를 집중적으로 소구했죠. 예전에 봉준호 감독이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이 말처럼 비츠의 두 창업자가 증명한 차별화의 비결도 결국 나 자신이더라는 거 아니었을까요?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를 끊임없이 탐구한다면 그 자체로 독창적인 브랜드가 완성된다는 것을 비츠가 보여줬으니까요.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가장 개인적이어서 가장 창의적인 브랜드를 만들어 보시죠. 비츠 바이 닥터 드레처럼요. 감사합니다. It was by time we